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소꿉친구랑 소꿉장난하면서 여보 여보 하다가 진짜 결혼까지 하게 된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소위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의 사이로 유치원 시절부터 같이 손을 잡고 등교를 하면서 우정을 키웠습니다. 한 동네에서 쭉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이죠. 남편과 저는 진짜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이 30대 후반에서야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으로만 이루어진 사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계기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에게는 3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그 여자친구는 여자 사람 친구인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이 만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 타이밍에 남편의 여자친구는 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저는 눈엣 가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성끼리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지낼 수 있냐고, 자기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두 번 다시는 둘이서 만나는 일도 연락하고 지내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런 여자친구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에는 바가지 긁어대는 모습에 질려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이나 연애를 했지만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며 헤어지는 과정이 어렵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불러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과하게 먹는 듯 하더니 저한테 남녀 간의 친구 사이는 없다고 하던데 우리 둘이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연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평소보다 좀 더 취해 있기도 했고 가볍게 만나는 사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초등학생들 장난처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 1년 6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을 친구로 살다가 갑자기 연애를 하게 된 것이 주위에서는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연애를 시작했으나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의 사이가 깊어질수록 가족들이 하나둘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들키고 말았습니다. 양가에서는 너네가 헤어지면 이웃으로 오래 지낸 어른들의 사이까지 서먹해지는 거 아니냐고 빨리 결혼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물론 연애를 하면서 와 정말 잘 맞다,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긴 했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재촉을 하니까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저희 둘은 약간 떠밀리듯 결혼을 하게 되긴 했지만 30년을 친구로 지낸 사이여서 그런가 어느 순간 그 과정에 동화되고 있더라고요.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서로의 성격이나 취향, 불편해하는 것 모두 다 아는 사이라 서로 배려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연애보다는 심도 있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죠.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왜 이 사연을 쓰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둘의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 남편의 남동생, 저에게는 도련님 되는 순둥이 도련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련님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우리 도련님이 진짜로 착하디 착한 남자거든요. 여자라고는 만나본 적이 5손가락 안에 꼽는 모태솔로에 가까운 사람이랍니다. 여자에 대한 면역이 별로 없어서 어딜 가나 주위만 빙빙 맴도는 그런 바보 같은 남자요.
연애를 해봤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제가 오래 알아온 결과 6개월 이상 만나본 여자가 없는 정도랍니다. 숙맥에다 낯가림도 심하니까 거의 첫 만남의 까닭이 일쑤였고 여차여차 만난다고 해도 금방 여자들이 질려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뭐 하나 남자답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금방 헤어지자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자들이 딱 재미없어하는 그런 성격이니 할 말 다 했죠 뭐. 우리 도련님이 여자를 만난 적이 별로 없으니 학창 시절 내내 뭐만 했겠습니까? 학생의 본분인 공부만 죽으라고 했다 이겁니다 글쎄. 생긴 것도 딱 범생이처럼 생겨서는 공부만 죽으라고 해대니까 결과는 당연히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대학까지 졸업해서 부모님의 잔소리 한번 듣지 않고 회계사 시험까지 단번에 합격해서는 정식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회계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죠? 수없이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붙을까 말까한 그런 시험을 단박에 붙었다 이거죠. 우리 도련님이 당연히 첫 시험에 떨어질 줄 알고 위로 파티까지 준비했다가 축하 파티로 뒤바뀐 건 동네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나이가 한번 실패를 맛볼 수도 있지 하면서 시댁에서 위로 파티를 거하게 준비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도련님이 당당히 합격한 다음에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라고 거만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다들 표정이 썩었지만요. 위로 파티라고 대문짝만하게 뽑은 플래카드를 고이 접고는 바로 축하 파티를 열었었죠. 거기다가 우수한 성적이 뒷받침한 덕분인지 꽤 큰 회사의 취직까지 덜컥 된 거죠. 은근슬쩍 도련님 연봉이 얼마야? 하니까 무려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봉인데도요. 여자친구 없는 도련님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겠습니까? 고스란히 통장에 꽉꽉 채워둔 거죠. 그걸로 주식도 좀 하고 코인 열풍일 때 돈도 많이 불렸고요. 떼부자나 다름없는 장고를 보면서 웃던 도련님이 저한테 아이만 낳으면 조카한테 물심양면으로 쏟아부어 주겠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도련님도 오래 본 사이라서 진짜 허물없이 친한 사이였거든요. 기저귀를 찰 때부터 같이 놀았던 사이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려 다니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많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는 도련님이 주말에 심심할까봐 남편이랑 저랑 캠핑을 갈 때도 같이 가고 여행을 갈 때도 동행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매번 끼어들었던 건 아니지만 캠핑은 여러 명이 가야 훨씬 재밌는 거 아시죠? 저랑 남편이 캠핑의 진심인 캠핑족이거든요. 오죽하면 캠핑 마을에 분양을 받아서 컨테이너 집을 하나 올릴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장비를 엄청 화려하게 준비한 것만 아니었어도 컨테이너 집을 지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오랜 시간 같이 캠핑을 다니면서 장비를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도련님이 싫다고 안 간다고 몇 번이나 뻗팅겼었어요. 굳이 따뜻한 집 놔두고 푹신한 침대 내버려두고 바깥 차가운 바닥에서 매트를 깔고 자야 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설거지하기도 불편하고 야외라서 벌레도 엄청 많고 거기다가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싫다고 하는 거 눈 딱 감고 한 번만 가자고 끌고 갔었어요.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영화밖에 더 보냐고 할 거 있냐고 꼬셔서요. 튕길 걸 튕기라는 말에 못 이기는 척 따라왔던 도련님이 캠핑의 맛을 한번 보고는 꽤 괜찮았었나 보더라고요. 몇 번이나 캠핑을 더 갈지 모르니까 장비를 사긴 돈 아깝고 남편한테 장비를 빌려서 가끔 혼자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빌려가면 빌려줘서 고맙다면서 제가 눈여겨본 장비 하나씩 선물로 주기도 했고요. 도련님 덕분에 저희 장비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죠. 고맙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나중에 도련님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 넷이서 놀러 오자고 할 정도로 캠핑에 푹 빠졌었답니다.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셋은 즐거웠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거리였나 보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없어서 형네 부부에 끼어서 노는 꼴이 영 탐탁지 않았던 것이겠죠. 오죽하면 저희 부부가 계획을 가지고 임신을 하려고 임신을 미룬 상태였는데 도련님이 함께 붙어 다녀서 애가 안 생기나 걱정까지 하셨었대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직업도 빵빵한데 쟤는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냐고 여자 소개를 좀 시켜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앤데 왜 여자 하나 없어서 저렇게 재미없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도련님의 사무실에는 온통 남자밖에 없어서 여자를 만날 구멍이 없다고 저한테 괜찮은 애들 소개 좀 시켜주라고 하시대요. 근데 제 또래라고 해봐야 전부 도련님이랑 3, 4살 차이가 나고 아직 도련님은 20대 후반이니까 천천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죠. 도련님도 집에서 스트레스를 꽤 받는 것 같아서 나름의 절충안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영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하시길래 30 중반까지도 여자가 없으면 제가 선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주선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뭘 해도 인생 즐기게 내버려 두자고요. 솔직히 우리 도련님이 숙맥이고 재미가 없고 뭐 그런 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괜찮은 애였거든요. 선자리에 나가면 누구보다 인기 많을 타입이라고 나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에 모아둔 돈 빵빵하고 생긴 것도 뭐 공부 잘하게 생겨서 믿음 딱 가게 생겼고요.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돈 아니겠어요? 연봉 빵빵하면 누가 거절하겠냐 이 말이죠.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초봉 8천이면 곧 연봉 1억 넘는 거야 아주 우스운 일이나 다름없는 거죠. 시모한테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 도련님에게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백해 무익하다고 남편이랑 저는 무슨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핀잔을 줬었어요. 도련님이 엄청 재밌는 게임이라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막 꼬드기더라고요. 5명이서 한 팀을 이루는 게임인데 같이 음성 메시지 같은 거를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작전도 짜서 하는 거라고요. 한 번만 해보자고 조르길래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셋이 같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대회도 열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하긴 하던데 캐릭터도 너무 많고요. 한 판 한 판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걸로 해야 하니까 어지럽고 적응도 안 되고요. 거기다가 저랑 남편이 실력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도련님이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겨야 재미가 있는데 내리지기만 하니까 저도 뭐 승부욕이 없는 건 아니라서 짜증이 나긴 했는데 어려운 걸 어쩌겠어요. 한 일주일 같이 PC방에서 1~2시간 게임해 보다가 점점 안 되겠다 싶어서 발을 뺐죠. 도련님한테 우리 같이 게임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거기다가 그 게임이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고요. 도련님도 알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저희랑 게임하는 시간이 꽤나 곤욕스러웠나 보더라고요. 쿨하게 서로 하고 싶은 취미는 알아서 하자 하고 넘겼죠. 근데 그 이후로 도련님한테 캠핑 가자 하고 이야기를 해도 게임을 해야 돼서 못 간다고 거절하고요. 나가서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권유를 해도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게임 하니까 저랑 남편은 도련님이 게임에 단단히 미친 거라고 생각했죠. 도대체 혼자 하는 게임이 뭐가 재미가 있냐고, 그거 5명이 같이 해야 더 잘 되는 거라며 했더니 도련님이 멋쩍어 하면서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하나,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 했더니 대충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지 말을 정확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혹시 여자랑 게임하냐고 하니까 드디어 그제야 오픈 채팅이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픈 채팅이라는 걸 처음 들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흔히 쓰는 카톡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취미, 게임 자격증, 등산 이런 분야별로 채팅방이 있고 자기 프로필이나 익명으로 들어가서 같이 할 사람 구해서 하면 된다고요. 게임은 여러 명이서 해야 확실히 승률도 오르고 재미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요. 그랬더니 뭐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은 5명 꽉꽉 채워서 게임한다고 너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도련님에게 즐거우면 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시부모님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나기만 했죠. 그렇게 시부모의 걱정이 늘어나던 시기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몸이 이상하게 나른하고 무겁고 식욕이 사라지고 미열이 있는 것 같더라니 산부인과 가서 보니까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양가에 바로 알렸고 양가에서는 난리가 났죠. 도련님 불합격 파티를 열겠다고 준비하셨던 시댁인데 임신 사실에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양가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서 복덩이가 태어난다고 난리 법석을 떠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온 동네방네에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복덩이, 복덩이 하도 다들 복덩이라고 부르셔서 태명도 결국 복덩이로 지었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제일 기뻐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조카가 태어난다고 먹고 싶은 거 뭐가 있냐? 다 사다 주겠다. 가지고 싶은 거 뭐 있냐? 필요한 거 말해달라.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를 했죠. 임신 초기에는 딱히 필요한 것도 없고 제가 입덧이 있었던 터라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나중에요 했거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입덧도 가라앉고 육아 박람회 같은 데 가보니까 사야 할 물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에게 연락을 해서 말을 했는데 이놈이 그 몇 개월 사이에 깜깜무소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언제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리저리 피하는 거예요. 도련님한테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연락을 하면 약속 있어서요 하면서 저를 피하고요. 하루는 시댁에 놀러가서 아무렇지 않게 도련님 방문을 열었는데 주말이라 당연히 게임을 하고 있어야 할 도련님이 방에 없는 거예요. 시모한테 도련님 어디 나갔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깔깔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우리 둘째가 연애라도 하나 봐. 맨날 밖에 나가고 집에 없어 하는 겁니다. 드디어 제 짝이라도 찾은 건지 요즘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서 신나 죽겠다고 하시는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도련님이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서요. 남편한테도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수상함이 느껴지긴 했다고 매주 주말마다 나가 논다는데 연애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집에만 붙어있는 애가 어디냐고 퇴근하고 치맥이나 한잔하자고 하면 밖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말이든 언제든 게임만 하고 있던 애가 게임 접속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의심만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랑 연애를 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싶은 거죠. 저랑 남편은 또 도련님의 소극적인 성격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도련님한테 연애하나? 누구냐? 좀 보자 하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둘이 허구한 날 여자친구 소개해달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 사진 좀 보여달라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도련님이 진짜 착한 게 보통 그 정도 되면 상관하지 말라던가 뭐 짜증을 낸다던가 하고도 남을 텐데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단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소개해줘도 되긴 하는데 은근히 걱정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알고 싶다고 했죠.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입에서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저랑 남편이랑은 역시 인연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 같다. 마치 우리처럼 하면서 신나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이 다가왔고 처음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습니다.
늘씬하고 얼굴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를 어디서 만난 거냐고 도련님 옆구리를 막 찔렀죠. 도련님 여자친구도 예쁘다 예쁘다 칭찬을 하니까 수줍게 웃는데 그것까지도 너무 귀엽고 예쁜 거 있죠? 이름도 세아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둘이 게임을 하다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연애를 할 수가 있냐 하니까 오픈 채팅방 있죠? 거기 단톡방에 둘이 같이 속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게임하면서 서로 번호 교환도 하고 연락도 하다가 밥이나 한번 먹자 해서 만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취미 생활도 잘 맞으니까 너무 좋겠다 했더니 데이트하다가 할 거 없고 심심하면 둘이 PC방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인연이 이렇게 닿으려고 우리 도련님이 그동안 여자도 안 만나고 버텼나 보다 했어요. 그래도 속 깊은 곳에 게임하다가 알게 된 사이고 얼굴도 예쁘니까 혹시 도련님 돈만 보고 들러붙은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련님 여자친구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일은 쉬고 있는데 원래는 스튜어디스였어요. 어쩐지 얼굴도 너무 예쁘고 몸매도 늘씬하고 키도 크더라니 딱 스튜어디스 같은 모습이긴 했거든요. 왜 그만뒀냐고 아깝다고 물어보니까 도련님 여자친구가 눈을 내리깔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셔서 자기가 간호를 하고 있어서 일을 쉬고 있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아버지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뭐. 제가 괜히 아픈 상처를 건드린 건가 해서 노심초사했는데 도련님 여자친구는 속이 꽤 단단한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도련님네 커플이랑 우리 부부랑 넷이 만나서 자주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소원하던 캠핑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날 너무 의외의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도련님 여자친구는 아직 미혼이고 사실 그런 굳은 일을 잘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텐트를 치는 것도 그렇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쌈을 준비하고 뒷정리를 하고 할 때에도 빼는 것 없이 나서서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벌레도 좀 있고 날도 더워서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쁜 얼굴로 싫다는 소리 한 번 없이 열심히 나서더라고요. 꼭 해보고 싶었었다면서 마시멜로까지 준비해와서는 꼬치에 끼워 굽는데 귀여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금 찜찜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도련님 여자친구가 스튜어디스 출신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잖아요. 제가 막 장시간 비행을 하고 하려면 힘들겠다 하면서 국제선 노선에 있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국제선 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시간 비행하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늘어놨어요. 스튜어디스의 생활은 잘 몰랐기에 흥미롭게 듣고 있었죠. 그럼 세아 씨 영어를 무척 잘하겠네? 네, 영어는 조금 하는 편이에요. 나도 어학연수 갔다 왔거든. 캐나다 수도로. 밴쿠버 너무 좋죠. 저도 비행하느라 몇 번 가봤어요. 좋아하는 도시예요. 근데 캐나다 수도는 밴쿠버가 아니라 오타와잖아요. 순간 헷갈렸나 싶었는데 세아 씨가 민망하고 쪽팔릴 수 있으니까 더 말은 안 했죠. 캠핑 가서 저녁까지 다 먹고 치우고 불멍하면서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자러 가자 하고 말을 했죠.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도련님 여자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준비했다면서 아기 신발을 딱 주더라고요. 오밀조밀한 하얀색 새 신발이 너무 귀엽고 이뻐서 제가 감동을 크게 먹었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다고 잘 받을게 하는데 밴쿠버고 나발이고 완전히 까먹어 버렸죠 뭐. 남편이랑 둘이 텐트에 와서 이부자리 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도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 스튜어디스 출신이라 그런지 자세도 바르고 목소리도 친절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어요. 여자친구분이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도련님한테 좀 과분한 사람 같아
하니까 남편도 끄덕끄덕했어요. 남편이 끔찍하게 아끼는 동생인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일 정도면 도련님 여자친구를 정말 예쁘게 본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도련님이 쑥맥이고 낯가림까지 심한데 옆에서 일일이 챙겨주는 걸 보니까 저렇게 이쁜 아가씨가 왜 우리 도련님한테 저럴까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들었죠.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결혼한 저보다 더 살림꾼이더라고요. 다음날 점심까지 캠핑장에서 다 해먹고 정리를 하는데 너무 빨리 착착 잘도 하더라고요. 손끝이 야무진가 봐. 살림도 잘하겠어 하면서 엄지를 척 올려주니까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살림 솜씨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냐고 물어보니까 간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는 부녀를 버리고 도망을 갔고 그 이후에 아버지 혼자 자기를 키우면서 술로 화병을 다스리셨다고. 그런데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결국 이렇게 탈이 났다고. 간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지금도 술은 못 끊으셨대요. 요양병원에 모셔볼까 고민도 하긴 했는데 자기가 이미 퇴직을 한 다음이라 모실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문득 궁금해져서 세아 씨는 지금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뜨끔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대면서 아끼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스튜어디스가 위험수당이 붙어서 받는 월급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쨌든 제가 임신 7개월이 될 때까지 우리 넷은 자주자주 만났어요. 나중에는 시부모도 세아 씨를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럽지 않냐고 세아 씨한테 물어봤죠. 세아 씨가 도련님보다 2살 어렸었거든요. 나이가 딱 29살이었어요.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고 32살에 결혼했던 저도 빨리 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제가 부담스럽지 않냐 하니까 세아 씨가 자긴 너무 좋다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을 이루는데 꿈이 있었다면서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둘 다 괜찮다고 하니까 시댁에 초대를 해서 제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음에도 일찍 가서 시모랑 같이 상을 차리기로 했죠. 근데 세아 씨가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찍 와서는 자기도 돕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랑 시모랑 화들짝 놀라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세아 씨 줄 밥상 차리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먹기나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다 일을 하는데 자기가 어찌 밥만 쑥 얻어먹을 수 있겠냐고 형님 임신까지 하셨는데 힘드시잖아요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우리 시모가 완전히 쑥 빠져들고 말았죠. 저한테 슬쩍 애가 손도 야무지고 칼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요리도 진짜 잘한다고 눈이 뿅 가셨더라고요. 시모가 밥 먹는 내내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한다고? 올해 할 거니? 빨리 해라 하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도련님도 은근히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남편은 뭐 제짝 만났구나 싶었죠. 그날 밤 잘 먹고 후식까지 먹은 뒤에 세아 씨가 가보겠다고 하니까 도련님이 따라 나섰습니다. 당연히 밤길이 위험하니까 데려다 주겠거니 하고 잘 갔다 오라고 보냈거든요. 도련님이 나가자마자 시부모가 막 물어보더라고요. 너네는 어떻게 보이냐고 막 보채시길래 저랑 남편 둘 다 괜찮은 것 같다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해봤는데 됨됨이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남편이 순간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어디스 출신이라고 했는데 영 찜찜한 게 있대요. 남편이랑 비행 이야기를 하다가 뉴욕행 비행을 많이 다녔다고 하면서 비행 시간이 15시간이라 힘들다고 했다는 거예요. 뉴욕이면 11시간 30분이면 가지 않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자기가 경유 노선을 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했다는데 사실 경유 노선을 탄 거면 오히려 15시간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저도 캐나다 수도를 밴쿠버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 말을 살짝 얹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했겠냐고 헷갈렸겠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근데 국제선 탓하는 스튜어디스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 한마디 더 하니까 시모가 남편을 쑥 째려봤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자꾸 말을 한마디씩 얹으니까 불편하셨겠죠 뭐. 아무래도 도련님이 처음 데려온 여자친구이기도 하고 집에 와서 보여줬던 태도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뭐 어떠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시댁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급 물살을 탄 것 마냥 상견례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거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을 때라 하루빨리 상견례를 하자고 해서 급하게 자리를 마련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분명 예비 동서 세아 씨네 아버지가 간이 나쁘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내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긴장했는데 얼굴 때깔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간이 나쁘면 보통 황달도 좀 있고 한데 거기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술도 막 드시더라고요. 우리 딸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하시면서 웃는데 금리가 앞니에 싹 둘러져 있더라고요. 껄껄 웃으면서 우리 딸 앞가림이나 잘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멀끔한 남자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하는데 약간 쎄했습니다. 여태까지 예비 동서 이야기만 들어보면 거의 소녀가장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나 싶었는데 하는 그 말투가 좀... 저랑 남편이랑 찜찜하다 싶어서 눈빛 교환을 하는데 우리 도련님은 그냥 좋아 죽더라고요. 자기가 세아 고생 절대 안 시킬 거라고 믿고 맡겨만 달라고 하는데 예비 사돈이 딱 그러더라고요. 자네 연봉이 그렇게 좋다고? 내가 우리 딸 덕에 호강하게 생겼네 하고요. 저랑 남편은 헉 했는데 도련님은 앞으로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씬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출산을 하게 되는 바람에 돕지 못하게 됐어요. 제가 출산하고 회복하는 동안 스드메며 웨딩 촬영이며 예단 예물 이야기까지 싹 끝냈더라고요. 웨딩 사진을 보는데 예비 동서가 입은 드레스가 진짜 화려한 거예요. 도련님한테 와 드레스 진짜 화려하다 했어요. 예비 동서가 예뻐서 그런가? 이런 화려한 게 잘 봤네 하니까 도련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대요. 그러니까요. 무슨 드레스를 빌리는데 1,500만 원이나 하는지. 저는 순간 띵 했죠. 무슨 드레스를 빌리는데 1,500만 원이나 해요? 보통 결혼식 할 때 스드메를 묶어서 하잖아요. 저는 3개 다 해서 300만 원대 주고 예약을 했는데 드레스 한 벌에 1,500만 원? 아예 드레스를 돈 주고 사도 그 값은 안 하겠다 싶었죠. 도련님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15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아니요. 콕 집어서 이 드레스 입고 싶다고 카탈로그를 들고 왔더라고요. 1,500만 원이라면서요. 와, 스튜어디스가 돈을 꽤 버나 보다. 아버지 병원비 대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났대? 제가 냈죠. 세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게다가 그런 건 다 남자가 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죠. 도련님한테 세아 씨한테 뭐뭐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명품 브랜드 가방에 예물에 도련님한테 뭐 받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딱히 욕심 없어서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 부부에게는 신생아라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결혼식 준비에 꼬치꼬치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제발 정신 차리고 똑부러지게 결혼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너 모아둔 돈 많지 않냐고 왜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고 추궁을 했죠.
생각해보면 신혼집만 해도 저희 집도 그랬지만 시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집 걱정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집은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혼수였던 거죠. 예비동서가 돈이 없다면서 혼수를 대신해달라고 도련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의 의문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도련님이 모은 돈이 억 단위일 텐데 혼수할 돈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도련님이 그제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만나면서 아버지 병원비를 보태달라 해서 돈을 보태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서 비싼 약을 써야 한다고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빌려가고 그랬대요. 스드메하면서 2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고 신혼집에도 돈을 좀 보탰고요. 식장도 호텔 결혼식 하고 싶다고 그래서 꽃장식만 몇 천만 원 드는 곳으로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은 완전 경악을 했죠. 돈도 없다면서 뭘 그리 비싼 결혼식을 하냐고, 허영심이 너무 센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기죽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자기 동료 스튜어디스들은 다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진짜 스튜어디스는 맞는 거냐고 물었고 도련님은 퇴직 전에 찍은 거라며 승무원복 입은 사진이랑 사원증 같은 걸 보여줬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 동생이 예비동서가 다닌 항공사에 다니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서 오랜만에 친구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동생에게 윤세아라는 스튜어디스 아냐고 물어봤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스튜어디스였구나 하고 있었는데 글쎄 윤세아를 어떻게 아냐면서 동생이 저한테 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나이도 25살이고 남자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아는 윤세아랑 동생이 말하는 윤세아가 전혀 다른 인물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퇴직했다고 했다. 퇴직자 중에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저한테 사칭하는 사람한테 잘못 걸린 거 아니냐고 스튜어디스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뉴욕 비행 시간도 영어를 못하는 것도 캐나다 수도도 틀리고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했더니 스튜어디스가 그런 걸 모를 수가 없대요. 남편이랑 상의를 하고 결국은 흥신소에 의뢰를 해보기로 했어요.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고민을 많이 했지만 덮어두기에는 너무 큰일인 것 같더라고요. 흥신소에 급한 거라고 웃돈을 주고 알아본 결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자였습니다. 윤세아라는 여자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상고 출신의 술집에서 일을 했던 여자였던 거예요. 부모도 없고 혼자 이 남자 저 남자랑 동거하면서 기생충처럼 살았던 여자더군요. 아빠라고 데리고 왔던 남자가 윤세아가 일하는 술집 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도련님한테 돈을 빌려간 것도 그동안 진 빚도 갚고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돈이 좋은 게 진짜 별거를 다 알아봐 주더군요. 도련님보다 2살 어리다고 했던 윤세아는 나이도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도련님보다 2살 연상이더라고요. 거기다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지금까지 같이 동거하는 호스트바 선수도 하나 있더라고요. 완전 막장 중에 막장 인생을 사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결혼식 3주일 전에서야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도련님과 시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믿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뒷덜미 잡고 쓰러졌습니다. 도련님은 충격으로 인해서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굴었고요. 시부모님은 이 결혼 절대 반대라고 결혼식 3주 앞두고 청첩장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연락을 돌렸어요. 식장이랑 스드메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이미 취소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쪽팔림을 주자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측 손님은 한 명도 부르지 않은 채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척하기로 결심을 했죠.
신혼집에 가전이 들어오기 전이었기에 전부 취소를 할 수 있었고 집은 전세로 급하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했던 그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됐고 우리 측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은 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가보니 저한테 형님 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웃는데 소름이 돋더군요.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싸늘하게 바라보니까 갸우뚱 하는데 가증스러웠습니다. 신부 입장이라는 소리와 함께 그년이 식장에 들어서는데 신랑 측 하객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는 놀래더라고요. 신부 입장곡이 울려 퍼지는 식장에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중지시켰습니다. 저 사기꾼 같은 년이랑 제 동생이랑 결혼식은 올리지 않을 겁니다. 스튜어디스 출신은 개뿔. 술집에서 굴러먹던 년이 사람을 속여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소리를 치니까 신부 측 하객이 전부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끽해봐야 술집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오랜 지인들이며 학교 동창들도 불렀던 건지 윤세아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두리번거리며 우리 도련님을 찾는데 이미 집으로 돌아간 사람을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저를 보며 형님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한복이 불편한 것도 잊은 채 버진로드에 올라가 그 여자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아빠라고 속인 술집 사장을 보면서도 구둣발 앞에 침을 퇴 뱉었네요. 아무리 술집 사장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아빠라고 속이고 입장을 할 수 있어? 하긴 그렇게 돈독하니까 술집에서 오래오래 일을 했겠지. 너 같이 살고 있는 제비도 한 명 있다며? 어쩜 이리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 그러자 신부 측 하객 중 일부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여자를 욕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너 내 돈 갚는다며 하는 소리도 들리는 걸 보면 잘 사는 모양새 보여주고 도련님 등쳐먹고 살 예정이었나 봅니다. 그 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주먹을 꽉 쥐더군요. 송충이는 솔림 먹고 사는 거야. 너는 평생 술집에서 굴러다니면서 술집 남자들이나 만나고 살아. 그런 거한테 화내서 어디다 써? 그냥 고소하면 되니까 나가자. 결국 결혼식은 개차반으로 끝이 나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는 끝까지 그년을 째려보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니 혼인 빙자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되지만 그동안 도련님이 빌려줬던 돈에 대한 자료가 다 소명되어서 고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이 회계사가 직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사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이 끝나면 민사까지 걸어서 확실하게 피를 말려둘 생각이랍니다. 도련님은 그 이후로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 회사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해도 대답도 없고요. 조만간 스스로 마음이 풀리고 견고해지면 연락을 하겠지 싶어서 남편과 저는 별다른 말 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깨어나는 병아리처럼 우리 도련님도 쌓아둔 벽을 허물어뜨리고 스스로 나타날 날이 오겠지 싶어요. 옆에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잔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착한 도련님에게 다음에는 정말 좋은 여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련님이 괜찮아지면 제가 나서서 선자리를 주선해 주려고요. 우리 아이에게 멋진 삼촌이 될 우리 도련님의 미래를 같이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더욱 똘똘 뭉쳐볼게요. 감사합니다.